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선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올해 79살로 남편 없이 혼자 산 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외동아들 하나를 정성껏 키웠는데 그 아들이 결혼한 지도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4층짜리 근린 상가 건물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김밥집을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한 소중한 터전이에요. 1층은 편의점, 2층은 피부과 병원, 3층은 어학원, 4층은 제가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서 이 건물을 관리해 왔어요. 월세 수입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살아갈 만했고 무엇보다 아들 준호가 공무원이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느리 윤수정도 처음 몇 년간은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줄 알았거든요. 손자 태민이와 손녀 소은이도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혼자서 건물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라며 관심을 보이더니 점점 요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이 건물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라며 재산에 대한 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몇 달 전부터는 아예 대놓고 어머니 건물 관리가 힘드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명의도 미리 넘겨주시면 세금도 절약할 수 있고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점점 진심인 것 같아서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 며느리가 평소와 달리 혼자서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얼굴 표정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큰 결심을 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며느리가 거실 소파 가장자리에 앉으며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대접하려고 했는데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더군요. 수정아, 무슨 일이야? 표정이 좋지 않네.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며느리가 한 번 크게 숨을 들이쉬고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 건물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마치 미리 준비한 대사라도 있는 것처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세입자들 관리하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수리비도 계속 나가고 임대료 받는 것도 신경 쓸 일이 많으시고요. 저희가 젊을 때 물려받아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정아, 이 건물은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바쳐서 마련한 거야. 내 인생의 전부라고. 그런 걸 그냥 넘겨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제가 당황하며 거절하자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12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정중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기운만 감돌았어요. 자격, 그게 무슨 소리냐? 며느리 노릇한다고 해서 내 재산을 달라고 할 자격이 생기는 거야.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며느리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방법이 있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무슨 방법? 제가 되물었더니 며느리가 입꼬리를 차갑게 올리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랑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당연히 제가 데리고 갈 거고요. 어머니는 앞으로 평생 손주들 얼굴 못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주들까지 볼모로 삼다니. 이런 악독한 협박을 어떻게 며느리 입에서 들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제 충격받은 모습을 보더니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어머니, 선택은 간단해요. 건물을 주시든지 아니면 가족을 잃으시든지. 요즘 시대에는 며느리가 갑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비위 맞춰야 손주 보는 거라고요.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런 모욕을 평생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현실적인 제안이에요. 서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관리 부담에서 벗어나시고 저희는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며느리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현실적인 제안이야? 내 재산을 빼앗겠다는 거잖아. 제가 화를 내자 며느리가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시간 많이 안 드릴 거예요. 이번 주말까지 결정해 주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힌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일이 정말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 며느리가, 그것도 12년 동안 가족으로 지내온 며느리가 이런 악독한 협박을 할 줄이야. 혼란스러운 마음에 아들한테라도 이야기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다. 지금 통화 괜찮니?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는 며느리가 한 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했어요. 건물을 넘기라는 요구부터 이혼 협박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제가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엄마, 수정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뭔가 오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수정이가 그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닌데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니?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수정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전세값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들거든요. 아마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예요. 아들이 끝까지 아내 편만 들자 저는 실망감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 아들마저 저를 믿지 않다니 이보다 더 서운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예상했던 대로 며느리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남편한테 고자질하셨더라고요. 괜히 집안 분위기만 안 좋게 만드시네요. 이어서 더 노골적인 메시지들이 도착했어요. 그 낡은 건물 하나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도 괜찮으세요? 어머니, 나이에 그런 욕심 부리시면 안 되죠. 새벽 2시까지 이런 식의 협박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그리워해도 이제 못 보게 할 거예요.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해뒀어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 차지가 될 건데 왜 이렇게 고집 부리세요?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 주말 며느리가 이번에는 두 손주까지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정말 악독하게도 아이들 앞에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태민아, 소은아, 할머니한테 인사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할머니가 우리를 멀리 보내려고 하시거든. 9살 된 손자 태민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안 보고 싶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7살인 손녀 소은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가 시끄럽게 해서 화났어요? 앞으로 조용히 할게요. 아이들의 순진한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할머니는 우리 태민이, 소은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그러자 며느리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시면서 왜 우리를 쫓아내시려고 해요? 아이들아, 할머니가 우리한테 집 나가라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 아주 멀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은이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흐느꼈어요. 할머니, 우리 안 가면 안 돼요? 할머니랑 떨어지기 싫어요. 태민이도 할머니, 우리가 더 착하게 할 테니까 보내지 마세요라며 울먹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악독함에
온몸이 떨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까지 자신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손주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할머니가 생각해 볼게. 우리 태민이, 소은이는 걱정하지 마. 며느리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현명하세요. 손주들을 생각하는 할머니 마음을 제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럼 내일까지 최종 결정해 주세요.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후 저는 오래된 친구 수님이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수님이가 제 이야기를 듣고 펄쩍 뛰었어요. 정선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요즘 며느리들이 정말 도가 지나쳐. 시어머니한테 재산 달라고 협박하다니. 그것도 손주들까지 이용해서.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손주들 생각하면 제가 망설이자 수님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선아, 정신 차려. 지금 굽히면 평생 저 여우한테 휘둘려 살게 돼. 그리고 손주들한테도 좋지 않아. 저런 탐욕스러운 엄마 밑에서 자라면 아이들도 그런 걸 당연하게 여기며 클 거야. 수님이 말이 맞았습니다. 당장은 손주들을 잃을까봐 무섭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며느리의 탐욕에 굴복하는 것이 더 나쁜 선택일 수도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결심을 굳힌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정아, 나야. 어제 말한 것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해. 며느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현명한 결정 내리셨죠. 수정아, 내 대답은 절대 안 된다야. 이 건물은 절대로 너에게 줄 수 없어. 그게 내 최종 답이다. 수학이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후회하지 마세요. 이제 진짜로 시작할 거니까. 그 오후 예상했던 대로 아들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정이가 진짜 화가 많이 났어요. 정말로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고 해요. 준호야, 엄마는 이미 충분히 생각해봤어. 내 아내가 정말 이혼하고 싶다면 엄마는 말리지 않겠다. 며칠 후 정말로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손주들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옳은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고통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1층 편의점 사장님이 올라와서 말하더군요. 사모님, 며느님이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들과 와서 건물을 한참 둘러보고 갔어요. 매물로 내놓으려는 것 같던데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포기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닌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고집불통이라서 가족이 흩어졌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그리워하는데도 할머니가 냉정하게 외면한다는 식으로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고 있었던 거죠. 동네 사람들 중에는 며느리 말만 듣고 저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마트에 가면 박정선 씨가 참 완고하다더라. 손주들도 못 보게 하면서 재산만 움켜쥐고 있다더라는 수근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또 다른 카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온 게 아니라 젊은 남자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 제 지인인데 변호사예요. 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하면 어떨까 해서 모셔왔어요. 며느리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위압적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며느님께서 12년 동안 극진히 봉양했으니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분의 재산 관리 능력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고요. 저는 당황했지만 쉽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다행히 제 친구 수님이의 아들이 변호사여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며느리 측과 만나본 후 오히려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너무 성급해서
오히려 불리한 증거만 만들었어요. 며느리분이 보낸 협박 문자들만 봐도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며느리가 이번에는 정말 교묘한 제안을 들고 왔거든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제안을 드릴게요. 건물을 전부 달라는 게 아니라 매매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세금도 절약할 수 있고요. 저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며느리의 설명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증여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어머니한테서 건물을 사는 걸로 하자는 거예요. 물론 돈은 어머니가 빌려주시고요. 며느리는 마치 자신이 양보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저는 이미 함정이라는 걸 눈치챘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며느리를 제대로 혼내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좋다. 나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하고 싶었어. 제가 의외로 쉽게 동의하자 며느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후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제 변호사님께 미리 모든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며느리를 합법적으로 함정에 빠뜨릴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럼 계약서를 작성해보죠. 박정선님이 윤수정님에게 건물을 60억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60억은 박정선님이 윤수정님에게 대여해주는 형식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신이 나서 물었어요. 그럼 세금은 얼마나 나와요? 취득세로 약 3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는 중요한 조항이 있었어요. 60억 원의 차용금은 3개월 안에 변제해야 하고 만약 못 갚으면 연 25%의 지연 손해금이 붙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조건들을 대충 훑어보고는 서명했어요. 3개월이면 충분해요. 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소득도 없고 신용도 없는 며느리가 60억이라는 거액을 대출받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말이에요. 계약이 끝나고 며느리가 기뻐하며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제 합법적인 채무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돈을 갚지 못하면 저는 모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2주 후 건물 등기가 며느리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어요. 핸드폰에 드디어 건물주가 되었다 하며 자랑글까지 올렸더라고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은행마다 찾아다니며 대출을 신청해봤지만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거든요. 소득 증빙이 안 된다, 담보가 부족하다, 가족 간 거래라 의심스럽다는 이유들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한테 매달려서 어떻게든 해달라고 울면서 부탁했지만 아들도 어쩔 수 없었어요. 마침내 3개월이 다 되어가자 저는 며느리에게 냉정한 통보를 했습니다. 수정아, 약속한 날짜가 일주일 남았는데 돈 준비는 됐니? 며느리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발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정말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그건 내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잖니. 계약서요?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하시려고요? 가족. 넌 이제 내 채무자야. 60억을 빌려간 채무자라고. 변제기일이 지나자 저는 즉시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상가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어요. 이제 며느리는 그 건물을 팔 수도 없고 담보로 잡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다급하게 찾아와서 바닥에 엎드려 빌었어요. 어머니, 제발 가압류만 풀어주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다른 방법. 60억을 어떻게 구할 건데. 건물을 팔아서라도 갚을게요. 건물 팔기. 가압류 걸린 건물은 못 팔아. 그리고 설령 팔아도 60억은 안 나올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함정에 빠졌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경매 신청이었습니다. 저는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했고 며느리의 건물은 경매에 나오게 되었어요.
경매 과정에서 저는 제가 가진 60억 원 채권으로 그 건물을 다시 제 소유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건물도 잃고 60억 빚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 과정에서 아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탐욕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들도 이제야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수정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아이들 양육권은 아들이 갖게 되었어요. 6개월 후 저는 아들과 손주들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옳았다며 진심으로 사과했고 아이들은 할머니 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태민이와 소은이는 처음엔 엄마가 없어서 속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평화로워지자 아이들도 훨씬 밝아졌어요. 며느리는 친정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보러 오긴 하지만 예전처럼 당당하지는 못해요. 자신의 탐욕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진실을 알고 저를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정선 씨가 현명했다. 그런 며느리한테 굽혔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오히려 제 판단을 칭찬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1층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손주들과 함께 먹을 때면 생각해요. 때로는 굽히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말이죠. 제가 그때 며느리에게 굴복했다면 아이들은 탐욕스러운 어머니 밑에서 협박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배웠을 테고 아들도 평생 그런 아내에게 휘둘려 살았을 겁니다. 어른으로서 그리고 할머니로서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비록 한동안은 힘들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고 가족의 진정한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킵니다. 며느리가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족의 화목을 생각했다면 지금도 우리는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그 아이는 눈앞에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더욱 효자가 되었고 손주들은 할머니를 더욱 따르고 있어요. 무엇보다 집안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며느리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 가족에게는 독이 된 것이 아니라 약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인지를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앞으로도 이 건물을 잘 관리하면서 손주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보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단호함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외로워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생은 길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정말 마음 편히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